쓸쓸한 가을. 멋진 스카프 하나 장만하셨나요?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으로 책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희, 이성수, 홍성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가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잠시 미뤄두고요. 여러분의 올해 가을은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정임 씨랑 같이 아무 예정이 없는 북한산 등반을 갔거든요. 네. 단풍이 적절하게 아주 예쁘게 아니면 약간 서럽게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 저 단풍 든 나무라고 표현하듯이 이 산과 이 하늘도 나를 단풍 들었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서럽다라고 표현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정임 씨는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아이고, 축하, 박수. 예. 대학은 어디지? 대학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입니다. 네. 근데 이성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가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성숙님이랑 갔던 그 북한산을 갔던 그 주에요. 제가 산을 3곳을 갔어요. 우와, 대단하다. 네. 월요일 날 뜬금없이 성숙님 연락 오셔가지고 북한산을 갔고요. 또,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저희 또 아는 엄마들 학교 모임에서 고봉산을 갔어요. 심악산 아니고? 심악산을 갔어요. 심악산을 가고 또 다른 모임에서 고봉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일주에 3개의 산을 갔다 오느라고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어쩐지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산의 전기를 잔뜩 품고 오셨군요. 네, 슬픕니다. 저는 그런 기억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이 가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뭔지 모르게 슬럼프가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저는 부럽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께서. 우리는 할 일 없어서 등산 간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네.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쵸. 예,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오늘 아침에는 그 얼마 안 남은 나뭇잎들이 맞아요. 바람에 아침에. 그냥 후두구둑 떨어지는데 이맘때쯤 되면 눈물 한 자국 확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왔습니다. 네, 인생이 뭔지 모르게 슬퍼질 때 자신 속으로 웅크릴 수도 있겠지만 또는 자신을 잊고 다른 곳에 집중해 보는 것도 삶이 누추해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작가는 히가시노 게이고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책 좀 읽는다 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작인데다가 발표하는 소설마다 인기를 끌고 또 영화화된 작품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7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작품이 아니라 이 작가와 작품을 그냥 통째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한 설명을 네이버 인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는 오늘의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58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오사카 부립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 마침내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1985년 방과후로 제31회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1999년 비밀로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그리고 2006년에는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제3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제134회 나우키상을 수상하였다.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불러온 본격 추리소설부터 미스테리, 서스펜스, 색채가 강한 판타지 소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50편이 넘는 많은 작품들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소재, 치밀한 구성과 날카로운 문장으로 매 작품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 상당수의 작품이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극비로 개발된 생물병기 K55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설산에서의 숨가쁜 추격, 놀라운 추리와 반전이 돋보이는
질풍론도는 발매 일주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는 등 경이적인 기록을 보이고 있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이다. 네, 저희가 아까도 잠깐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추리소설에 대해서는 일본이 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또 다른 유명한 추리소설들 작품들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 추리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애기 아빠 같은 경우 이제 뭐 한국 추리 작가 김성종 씨나 이진명 씨 작품을 쭉 계속 이렇게 사서 읽었었는데 저 그때만 해도 추리소설이 그렇게 재밌나 뭐 별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2000년도 정도인가 제가 도서관에 가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역사를 배우거나 역사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점을 가지고 이렇게 추리화시킬 수 있구나. 세종대왕의 어떤 한글 창제 과정을 알리는 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의 어떤 인물들의 배치 이런 게 새로웠고 그래서 이정명 씨가 기억에 굉장히 남아요. 네. 그래서 바로 연달아서 바람의 화원도 읽었었는데 그것 또한 조선시대의 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을 창의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또 구성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추리소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또한 재밌게 읽었어요. 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추리소설을 썼다는 건 이진명 씨가 참. 이정명. 네. 이정명 작가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특징이고 또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이 다 하나는 영화, 하나는 드라마로 해서 근데 2000년도에 쓴 작품이 2013년도인가 뿌리 깊은 나무의 드라마가 된 게 아마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그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걸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디지털 북페어라는 그런 도서전을 진행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만난 그 분들이 캐릭터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만들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만났는데요.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그 분야를 새롭게 해나가지만 그것이 그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그 서늘해졌다로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의 작품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중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에서는 그 구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대중들이 너무 이게 컨텐츠를 사서 뭔가 내가 보겠다라는 게 너무 없어서 전부 다 중국 바이어가 좀 사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기운이 다운된 것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읽은 책 히가시노 게이고 책은 추리소설은 아니고 나미야 자파섭의 기적을 읽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어서 일하고 싶은 자에게 일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콘텐츠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기적처럼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왔거든요.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먹는 밥값을 조금 아껴서 열심히 책도 사보고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저희가 각자 한 권씩을 읽고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간단히 줄거리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공안 십자가를 읽었었는데 예전부터 우리 한번 독서 토론할까 하던 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신희 언니가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그 책을 읽었었어요.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이 작가의 이렇게 어떤 글 쓰는 기법일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다른 사건들, 다른 인물들을 소개하고 사건이 벌어지다가 후반부 내지 절정 정도에 가면 다시 초반의 인물들이 거기 등장해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맞아요. 왜 다 새로운 인물들이지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인물이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구성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사오리라는 여자애와 후미야라는 남자애가 청소년 시기 한 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불같은 사랑을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은 나카하라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오고 이 남자는 11년 전에 자기 딸을 강도에게 살해당해서 잃었고 그 이후에 자기 부인인 사요코와 왜 큰 자식이나 이런 큰 슬픔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면은 자꾸 생각나고 이러니까 이혼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요코가 살해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카하라가 이야기를 펼쳐가는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었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요코가 이혼하고 나서 기자로 어떤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본인의 아픔도 있고 딸을 잃은 아픔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사람들을 뭐 면담도 하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청소년, 불같은 사랑을 했던 청소년 사오미를 만나게 돼요. 그 애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가 그때 당시에 임신까지 했는데 놓자마자 영아 살해를 같이 후미야라는 애랑 영아 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자는 이제 정신적인 힘듦으로 인해 가지고 도벽과 함께 거식증에 걸리고 남자랑은 헤어졌고 이 남자는 영아 살해가 들키진 않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생이 돼서 살아가면서 아픈 자들을 구해주면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나중에 자기 사요코라는 나카하라의 부인이 살해범이 또 후미야의 이렇게 인생 나중 와이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필요한가? 굳이 죄를 지었다고 다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가? 요즘 왜 기사에도 나잖아요.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여러 명 죽여놓고 이렇게 구치 상태에서 물으면은 아무 속죄도 없이 그냥 뭐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사형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래도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어떤 복수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 꼭 죽여야만 되는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게 옳은가 뭐 사건마다 각자가 약간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안 십자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성숙 씨는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네, 저는 정임 씨 죄송해요. 네, 저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추리 소설이 조금 버겁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따뜻한 얘기가 더 좀 쉽고 좋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그 3명의 좀도둑이 몸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어떤 폐허에 들어가요. 근데 그 폐허가 나미야 자파점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 상담을 해주고 이제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서 고민을 물어보면 이제 그 남야 자파점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답장을 써주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33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이 3명의 좀도둑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3명의 좀도둑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답변을 적어줘요. 답변을 적어서 우유통에 탁 넣으면 이 편지가 다시 33년 전 앞에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좀도둑들이 알게 됐어요. 아,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 편지를 주고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현재 살고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인간의 생명에 관계된 것 말고 이제 어떤 그런 좀 예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답도 써서 보내서 그 4개의 그 에피소드에 답을 잘 써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강홍이라는 그 아동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4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 모두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반전이 기분 좋게 완성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좀 그간에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의 어떤 추리 소설은 아니지만 추리적인 향기도 있고요. 또 이 이야기에 살인 사건이나 어떤 그런 형사는 없지만 대신에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죠. 아,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선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그리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감동이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고요. 아, 그 글을 읽으면서 남야 자파점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한테 남야 자파점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남야 자파점을 구할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남야 자파점이 돼야 되겠다. 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고민을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줘도 왜 어떤 데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한두 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도 남야 자파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남야 자파점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또 사람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남이야 자파점 못 차려요. 저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 에너지가 막 다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은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참 미안함도 드는데 또 누구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야 자파점을 차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남이야 자파점을 이제 상표를 내걸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시대는. 왜냐면, 나 얘기 좀 들어줘, 나 얘기 좀 들어줘 하지만, 정작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있을쓸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인성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죠. 네. 우리가 지향점을 어디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통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책이 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 속에 묻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이 주는 이 진부함 같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나 자신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이러한 수다를 떨게 되는 어떤 지향점이 있는 수다를 떨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저는 비정근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이 비정근이라는 책은, 검색을 해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으로 잘 나오지 않는 책인데, 실은 책이 좀 얇기도 하고, 네. 제목도 낯설어요, 언니.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말로 해서 뜻이 기간제나 혹은 계약직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원서 제목이 나는 비정근이다.
이런 말이 원래 원저였는데 그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래요. 정의 정의역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람으로 이름도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기간제 교사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평소는 추리소설 작가를 하면서 기간제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히가시노 게이고는 교사가 되는 거 싫어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없고 스스로는 학교라는 데는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지나면 그만이다. 애들한테도 학교에서도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키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생을 보는 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어떤 겉모습으로 다정하게 대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실은 더 마음과 정성이 그곳에 가 있는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인데 가는 곳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하나의 단편이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각 사건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캐릭터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그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뜻없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주로 왕따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왕따라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죠.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왕따를 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비슷비슷한 또래들이 그냥 자기 무리들끼리 어울려 다닐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학생 수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한 반에서 한 명이 어디 찍히면 그 반 전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작아질 때의 그 단점 이런 것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어떤 아주 전형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단서 이런 것들을 쉽게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살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충격적인 자살 사건도 있고 이런 그렇지만 거기서도 다 나오는 건 그렇게 스릴러라든가 아니면 좀 잔혹극 지나친 폭력의 서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인기가 있지 않은가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특징이 잘 살아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보통 일단 쉽게 읽히는 것 같아요. 작가도 밝히고 있지만 자기는 정말 쉬운 얘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읽히니까 이 손에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치밀한 구성 위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일단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사회적인 이슈화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청소년 범죄를 다루고 네. 제가 소개해드린 공허한 십자가에서도 보면은 사형제도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을 묻는데 찬성이냐 반대냐라기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의 심리, 반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해가지고 서로 약간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유럽형의 어떤 그런 반전, 착한 사람이 왜 악인이 되거나 이런 반전이 아니고 네. 그런
예를 들면 청소년 범죄를 지은 애들을 볼 때 우리가 정오 어떻게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이런 정오의 감정이었는데 개인의 어떤 사정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런 심리를 반전시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소설이 아닌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심리의 반전. 그래. 독자의 심리를 반전시켜주는 네, 그런 반전인 것 오. 같아요. 줄거리의 어떤 강한 반전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범죄 심리학자인 표창원 씨 유명하시죠? 그분이 대표적 추리소설 4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가스타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바티스타 수술팀의 영광, 킬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치밀한 구성과 서스펜스의 반전에 기대하신다면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몸은 안 따라가는데 마음은 늘 글 쓰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자, 내가 추리소설을 쓴다면 어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그리고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싶은지요? 저는 추리소설 하니까 아주 어려운 건 힘들 것 같고요. 기억나는 게 그 조선시대 인물을 새롭게 조명해서 썼던 그 허난설을 저를 읽었는데요. 그 같은 여자여서 감정이입도 잘 됐고 또 공감도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조선시대 인물을 한번 재조명해서 추리소설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존속살인 있잖아요. 네. 뭐 엄마를 살인하거나 아버지를 살인하거나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머 세상에 저런 일이 이렇게 하지만 그 애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서서 정오에서 애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심리의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거를 쓰고 싶어요.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만. 아니, 꼭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낭독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제 때와 그 6.25를 겹치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정말 굉장한 그 사건들의 그 주변 환경과 사건들의 소용돌이에 인생이 말려 들어갔던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이 주인공들이 다 사라지시기 전에 발굴해서 좀 치밀한 자료 조사를 거쳐서 그 이야기들을 추리소설로 한번 묶어냈으면 정말 좋겠다. 그분들이 사셨던 그 인생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냥 사라지고 만다면 너무 아깝다. 그 인생에 어떤 의미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노장이십니다. 네. 아니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요. 말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사를 저희가 하고요. 공동집필로 해서 추리소설을. 그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데요? 주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해서 이야기를 잘 채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잘 묶어보면 우리 작품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되면 다큐멘터리까지 찍어요. 예. 그리고 또 요즘 TV에서 드물게 짜임새 있는 드라마, 예, 폭력이나 뭐 과도한 자극제가 없이 그렇게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걸 보고 싶었으나 저희 딸이 그녀는 래퍼 딸을 보는 바람에 밀려서 못 봤지만 어쨌든 그 경쟁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요즘은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몰아보기로 하시든지 저희가 한번 보면서 드라마트 스페셜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변에 뭔가 특이한 사건이나 캐릭터가 없는가요? 어디선가 비밀스러운 사연을 간직한 사람은 없는지요? 매의 눈을 하고 한번 관찰해 보셔야겠습니다. 내 삶이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